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4회 운동과 놀이의 융합 행복기업 디자인파크 개발의 김효섭 CEO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기 전에요. 오늘 저와 같이 공동 MC 볼 두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면 저는 날짓을 캐는 남자 날PD 구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본주,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을 즐기는 류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인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디자인파크 개발의 김효섭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네. 환대해 주시네요. 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특별히 비가 오는데 김 대표님께서 경품으로 여기 화면 좀 잡아주시죠. 여기 나오는 이제 자전거, 이게 이름이 뭐죠? 트라이크요. 트라이크. 네. 세발 자전거에서 그런 것 세 같은데. 발 트라이크라고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트라이크라는 이 자전거를 2개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 시가로 뭐 몇십만 원, 50만 원 넘게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질문 잘한 분, 여기 오프라인에서 질문 잘한 분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확률이 엄청 높은 수준의 확률을 갖고서 하게 되겠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샤포의 CEO님 부부 CEO 모셨는데 그때는 모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서 지금 다음번 CEO를 모실 때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CEO를 꼭 우리가 꼭 섭외를 해야겠다. 다이아몬드를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를 좀 저희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이 가능한 곳. 네. 보통 자기를 생산하는 걸 보통 경포해 주시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데가 제일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오늘 제가 알아보기 전에 이 디자인파크 개발 요거 로고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요게 지금 요거는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요거는 제가 했습니다. 오. 본인 디자이너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 근데 소질이 좀 있습니다. 회사의 디자이너들 좀 많이 괴롭겠다. 맞아요. 되게 좋아하던데요. 이게 언제 만드신 겁니까, 요 로고는? 이게 2009년도? 2009년도.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회사 이름이요. 디자인 파크 개발 되게 특이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무슨 개발 하는데 이 디자인 파크라는 요 네이밍은 이건 언제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법인 설립이 2001년도 설립이 됐는데요. 디자인 파크, 그러니까 공원을 디자인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디자인 파크라는 상호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88 올림픽 호돌이 마스코트 디자인한 사람이 김면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회사 이름이 주 디자인 파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법인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개발자를 붙여가지고 네. 디자인 파크는 포기할 수 없다. 네.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디자인 파크 개발로 회사 이름을 장명을 했죠. 네. 원래는 이제 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은 조경 산업 쪽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디테일 알아보지 먼저 지금 현재 회사 매출도 200억이 넘는 거 요새 급성장하고 있는데 회사 개요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네. 저희 회사는 조경 시설물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조경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무슨 조경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조경업이라는 게 나무 심는 쪽에서 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나무 심는 사업도 있지만 이제 나무 심는 거 말고 이제 시설물을 이제 설치하거나 또는 제조하거나 이런 게 다 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가면은
그 잘 정리정돈돼 있고 이제 뭐 수경 시설도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분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경 시설물이고요. 네. 또 가로등이랄지, 벤치라든지. 예, 그다음에 휴게 시설물이라 해서 벤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네. 우리가 파고라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시설물도 다 조경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아무튼 공원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이 조경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조경 그러면 그냥 나무 심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회사가 조경 시설물 분야 중에 운동 시설물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러분 지금 저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저희 집이 분당인데 분당 공원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가 움직이기 되게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운동하는 게 이 운동기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 만난다니까 꼭 안부 좀 해달라고. 너무나 자기가 운동을 이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압구정동에도 여기 보면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여기 지금 디자인파크 개발에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아까 걸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한강 부스포지나 이런 공원들에 가면 이런 기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네. 평상시에 운동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약간 산책 나왔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업, 행복기업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했어요. 행복기업이라고. 근데 그 조경기업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딱딱하고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조경산업보다는 웰빙 산업, 아니면 행복기업, 과연 디자인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은 먼저 우리가 CEO의 만남이니까 회사를 전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경영적인 관점, 또 사람의 관점, 또 이제 회사의 미래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특히 오늘 또 제조업도 하시니까 한국의 제조업의 또 미래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님 그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문구회사에서 하셨다가 되게 일찍 27살 때 이제 그만두시 사업을 시작하셨죠. 네.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일본에 사업 시작하면 보통 계속 하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또 영업직으로 자원해가지고 사업하는 걸 그만두시고 영업직을 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럼 왜 그러신 겁니까? 이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해보자라고 나왔는데 너무 사회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나와 보니까 전혀 뭐 그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현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짧게 이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뭐 일단 퇴직금 받은 거 그냥 순식간에 다 날리고 그 뭐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일단 영업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누가 앞에서 이렇게 뭐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쭈삣대고 또 성격도 약간의 좀 내성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배우자.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죠. 네. 그게 사업하시고 한 얼마 만에 그런 퇴직금 날리고서 뭐 얼마 6개월? 1년? 1년 미만 같아요. 야, 네. 근데 저도 사업을 무모하게 했지만 사실 사업하다가 안 되네 하면은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해서 그거를 다시 또 그거를 또 연마하려고 회사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어려운 건데. 네, 들어가기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뭐 찾은 책이 없었잖아요. 네. 이거 영업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영업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고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승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이템이 뭐냐면 기름걸레, 그다음에 이제 어서 오십시오 앞에 이제 그 상점마다 까는 깔판이 있어요. 깔판. 네, 그거 하고 방향제, 뭐 또 정수기. 주로 이런 식당에 들어가는. 주로 이제 렌탈 네. 간편하게 렌탈해주고 이제 뭔가 카드리지를 교환한다든가 네네. 세탁을 해서 교환해 준다든가 이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영업을 해서 그 좀 이렇게 그 영업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했죠. 네. 그래서 근데 내성적이신 분이 네. 거기 영업 잘 적응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뭐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제 보통 상점을 다니는데 음. 이제 상점에서 영업을 하면은 주로 보니까 주인들이 없어요.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제 고용인들이 주로 있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주로 있는 상점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이 당하게 되고 네. 어떤 분은 말도 안 씹히고 뭐 그냥 뭐 나가라는 둥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은근히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영업을 뭔가 일궈 나가면은 어떤 영업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죠. 네. 그럼 2년 후에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다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이제 그게 창업을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그 영업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실적이 최고 높고 와. 그 회사에서 인정 뭐 순식간에 뭐 과장이 되고 뭐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해승산업의 모기업이 요업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비서실장님이 이제 창업을 했던 거예요. 그 대리점 이제 요업개발 해승산업 대리점을 했는데 이제 몇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스카우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업종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사장님하고 이제 잘 지냈죠. 저는 또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방향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죠. 네. 예, 나와서 다른 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영업도 배웠으니까 좀 네.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조경 시설물 쪽에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수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굉장한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제 공사 금액이 뭐 억 단위는 뭐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방향제 정수기 뭐 깔판 그거 한번 교환해 주는데 뭐 7,000원, 10,000원, 예, 그거 하다가 억 단위 견적 내는 게 매월 뭐 수십억은 내요. 오. 예. 우리나라에 적용하시는 분 되게 많죠? 많죠. 건설회사처럼.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종 면허를 제가 95년도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조경 나무 심는 거 그게 조경 식재 면허고요. 시설물 하는 게 이제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가 있어요. 두 가지 면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종 면허, 전문 건설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시설물 면허를 가지고 시공을 했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영업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사회생활 영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화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영업을 해봤다는 것이. 근데 영업의 어떤 팁 같은 거 자 이런 거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존심, 내지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좀 도저히 내가 이런 치욕은 못 참겠다라는 그런 아주 참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 네. 그걸 극복해야 돼요. 네. 그거를 극복을 하면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사람한테 자존심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상품을 파는 거지. 근데 다들 보면은 초창기에 무너지는 게 자기 자존심을 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또 상대방의 자존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필요 없다. 이제 함부로 하대하거나 뭐 함부로 대할 수는 있어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면은 참기 힘들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이 어떤 그 상품이나 네. 내일 바쁘니까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아직 오지 마 이거지. 네, 너 그쵸. 그 사람 네. 홍길동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런 건 관계가 아니라는 없는 거니까 겁니다. 네. 그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번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다음번 또 그 다음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시나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좀 뭐 레퍼토리가 비슷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번 갔다가 거절당하고 두 번, 세 번 가면은 달라져요. 분명히. 상대방도 미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준비 없이 가면은 상대방이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변모된 모습을.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네. 이 상품과 연관돼서 아니면 이 상품하고 연관돼서 그 도움을 못 주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 사회 정보라도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럼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성공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찾아갈 때마다 네. 다른 거를 네.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그게 스토커가 되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요. 연애할 때도 적용하면 돼. 연애할 때도 여자한테 우리 구애할 때 맨날 똑같이 들이만 대지 말고 갈 때마다 뭔가 다른 그저 변모하는 걸 해야지만 되는 거죠. 뭐가 날라오네요. 지금. 자, 그다음에 그 전직 대통령 중에서 뭐 정치 대통령 중에서 특히 노태우 대통령을 싫어한다 하신다면서요? 노태우 대통령.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연이 노태우 대통령 싫어하는 사연이? 아니 아까도 우리 저희 직원분하고 여기 오면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를 네. 이렇게 잘 닦아놔가지고 뭔가 대통령마다 한 사람씩 획을 걷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네네. 전두환 대통령은 88 올림픽도로 잘 네. 닦아놨죠. 그 노태우 대통령 그랬더니 그런 실적이 없길래 내가 6.29 선언 있지 않느냐 네.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하고도 지금 질문을 받는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결혼식장에 이 꽃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례사 선생님 그 단상 헤드 테이블 사방화, 그 다음에 그 촛대를 양쪽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초를 이렇게 촛불을 붙이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꽃 장식을 한 촛대. 그 생화로 제작해서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생활했는데 네네. 이 감당이 안 돼서 조화하고 섞었어요 나중에. 섞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식장 그 장식물을 제가 렌탈을 했어요. 국내 최초로 한 겁니까? 그게? 최초입니다, 제가. 아, 최초로. 네. 야. 그걸 앨범에 이렇게 A급, B급, C급을 나눠 가지고 요건 얼마짜리? 그때 지금 제가 보니까 C급은 15만 원, B급이 20만 원, 네. A급이 아마 25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 싸다. 또 그렇게까지. 그게 그 노태우 대통령 때니까 싼 건 오래전- 아니에요. 오래전- 아, 예전이라서. 옛날에. 네. 그치.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여기 롯데월드에서도 막 대여가 막 불티나게 됐고, 그 다음에 청기화 식장, 경남 예식장, 그 다음에 목화 예식장 몇 개를 제가 이제 딱 고정으로 그냥. 예, 고정으로 앨범을 제가 갖다 드리면은 그 예약팀 이제 여자분이 요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면은 제가 인센티브를 그 예식장에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 됐는데 네. 정말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벌 수도 있구나라는 왜냐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예식을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막 3-4번을 돌리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렌트하니까. 근데 그 재활용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손님들은. 모르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순식간에 하루에 몇백을 그냥. 뭐 몇백은 아니더라도 예, 요거 하나에 그렇게 막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큰 승합차도 사고 막 네. 이제 나중엔 이거 호루 덮여져 있는 호루 아시죠? 트럭에 네? 호루? 예 1톤 차에 뒤에 짐 그 하완 같은 거 날리는 호루가 있어요. 호루차. 그것도 이제 구매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호화홀례 금지 그래가지고 예식장에 하완 2개 이상은 못 들어가게 법이 딱 발효돼가지고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만드신 거예요? 네, 쫄딱 망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하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예식장마다 일반화됐잖아요. 지금 예식장마다 다 그 꽃길 없는 데 없고 그렇죠. 예전에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 편했어야 되고 하니까 네. 조립도 편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철제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단순화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예식장 그 꽃장식에 제가 시초 아닌가. 그건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죠. 요즘도 예식장 가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시겠네요. 굉장히 우습게 보입니다. 이제 매출 200억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영업적인 면을 스터디도 하시고 경험도 쌓으시고 이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해오시다가 네. IMF 때 역시 네. 그 파고를 넘지 못하고 네. 이제 부도를 맞으셨다고 네. 그래서 신용불량자까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게 부도 맞는다는 게 기업인한테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97년도 11월 달인가 그 IMF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잘 체감을 못했죠. 근데 제가 받은 어음이 있었는데 98년도 1월 15일 날 떨어지는 어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서 받은 어음 5장이 연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가 부도가 난 겁니까? 약 한 3억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3억, 예. 근데 그 어찌됐든 저는 이제 어음 발행이나 가계지표 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있어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을 은행에서 네. 정상적으로 할인을 했기 때문에 할인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월급도 주고 이제 뭐 자재도 사고 시공 이제 하는데 썼는데 부도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건설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단종이었지만은 이제 종합이 많이 쓰러지니까 단종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연쇄 부도로.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받은 어음뿐만 아니라 시공을 했는데 그 결제가- 중지되거나 예, 그 프로젝트 자체가 예. 완전 사장되는 그런 것도 겪고. 근데 이제 보통 사업을 하면은 아마 사업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든지 이거 그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기를 안 하고 그걸 그냥 계속 그 이제 어떻게든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덤핑 수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악순환 같아요. 예. 근데 사업도 손절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증권 그런 투자처럼. 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99년도 중하반기 그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뭐 도저히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세가 체납이 되다 보니까 보통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은 국세 완납 증명서 첨부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회사가 정상적인 입장에서 수주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편법으로 덤핑 수주를 하게 되고 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린 거죠. 그래서 네.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제가 결국은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제가 신불자,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 은행에서는 집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매 처분이 되거나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민간 은행권은.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해결 못한 게 국세. 네. 이게 해결을 못한 상황에서 접게 됐어요. 그래서 신불자가 되니까 뭐 아무 뭐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신용불량자 그죠? 네. 신불자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주실 게 국세는요 그 복리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도 23%예요. 연 이자가. 근데 그게 복리이기 때문에 100원이 밀리면 그 다음에 이제 23% 붙으면 123원이 되죠. 그게 원금이 돼서 또 23%또 붙어요. 와. 근데 뭐 혹시 이 방송을 뭐 정부 국세청 관계자 보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구제책이 없어요. 근데 민간 은행은 합의가 됩니다. 내가 100원 밀리면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거 뭐 70원, 80원밖에 못 갚는데 좀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은 또 이제 뭐 신용 회복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네. 그런 어떤 구제하는 뭐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2005년도까지 세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아, 와. 그래서 지금은 뭐 떳떳하게 사업하고 있고요. 네. 그럼 그 밀린 거를 다시 다 네, 갚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참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빌린 돈들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을 하고 네,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네. 막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정부에서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을 할 때도 면책이 안 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돈은 절대 우리는 안 돼. 너네만 민간만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아마 방송에서 간혹 무슨 뭐 특별 무슨 국세청 무슨 조사단 딱 꾸려가지고 네, 네. 막 집 찾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재산 없는 물론 재산을 숨기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은 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그 세금을 갚는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예, 오히려. 그렇죠. 복리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뭔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도 국세가 그럼 복리로 지금 면체된 복리로 지금은 안 밀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밀렸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이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99년도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접으신 거고 2001년도에 이제 다시 법인을 설립하신 거니까 디자인 파크 개발을. 그럼 그 기간 동안 참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나 네. 경제적으로나.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셨고 네.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힘이 나온 동기랄까? 계기? 네, 그건 이제 예. 물론 이제 그 원천적인 힘은 가족의 힘이죠. 일단 가족은 나를 믿어줬고 뭐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처가살이를 한 2년 반 했는데 이제 집을 다 날리고 이제 뭐 어쨌든 오갈 데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저는 딸이 둘이라서 이제 제 처하고 네 식구가 이제 처갓집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믿어주고 그런 믿음이 이제 어쨌든 원천적인 장인 장모님도 믿어주시고 장인 장모님은 욕 안 하시고.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원망스럽지만 네. 원망스럽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 그렇죠. 뭐 사이 자식도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운 사이 자식이었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꾸지람 안 하시고 네.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천의 힘은 가족의 힘과 믿음의 그 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뭐 항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건 뭐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2001년도에 그 법인 설립을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의 이름으로 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고요. 지금 현재 충주에서 저희 회사 대리점 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대 사장님이. 예. 그다음에 이제 2대 사장이 제 친구인데 왜냐하면 또 이제 자금이 또 유입이 돼야 네. 또 회사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대 사장을 또 제가 좀 투자를 유치를 했고 제가 이제 3대 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업자상에 제가 대표이사 취임한 2003년도 겁니다. 네. 근데 세금 다 갚은 건 2005년도인데 제가 세금을 갚아가니까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갚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동세무소 그 송파세무소가 강동세무소에서 했어요. 어쨌든 강동세무소에서 그 담당자가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갚으러 오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뭐 독촉도 안 하는데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리가 돼요. 그러면 독촉도 안 와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독촉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독책도 안 하는데 몇 백만 원씩 뭐 어떨 때는 몇 천만 원씩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 세무 그 담당자가.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대로.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사업자는 못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틈만 내면 갚을 테니 아무튼 갚겠다. 그랬더니 불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세무서장한테 자기가 기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각서 같은 걸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쓰고 그 신불자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제가 2003년도 대표이사 취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05년도까지 다 갚았어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네. 그랬던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그 조경 어떻게 보면 건설의 일종인데 그걸 하시다가 2001년부터 디자인 파크 개발 그때 이제 지금 하시는 이런 웰빙 사업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그 뭐야 전환점이 되는 뭔가 계기가 네. 어디서 그건 이제 그 부도 맞고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일한 그렇죠. 거밖에 없는데 부도가 제가 이제 맞고 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양재동에 있는 그 법률구조공단 쫓아갔던 거 갔어요. 가서 이게 이제 받아놓은 가지고 이제 부도나온 가지고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이제 국선 변호사시죠. 이제 노인분이 이제 저한테 당신은 사업도 이렇게 망하게 했지만 가정도 파탄 낸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가 미웠고 정말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어음 발행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푸념 아닌 푸념만 늘어났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솔직히 당당했어요. 네. 그랬는데 현실을 일깨워 준 거죠. 그 국선 변호사께서 당신 정신 차려라. 사업도 망했지만 가정까지 파괴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다시 잘 해봐라. 그건 그 방법은 없다. 네. 이거 다 포기해라. 그리고 일침을 놔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업적인 다시 계기를 받은 거는 이제 그 최종현 회장,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 기념공원이 양지에서 계획됐을 때 제가 이제 설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전화번호를 내가 바꿨다면은 저한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번호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제 자존심이기 때문에. 빚쟁이들도 되게 많이 그 그쵸. 도둑질을 왔을 예, 텐데 당연히. 전화번호를 안 바꿔 예.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바꾸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너가 할 수 있냐?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지인으로부터.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제안했더니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 거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디자인 파크 개발 법인을 만들고 이제 시공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설계해서 제가 시공했으니 뭐 네. 이유는 많았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뭐 윤봉기 의사님도 도와주셨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법인을 만든 윤봉기 의사가 도와주셨어요, 이분은. 계기는 네. 99년도에 제가 중국을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때는 제가 그 사업을 포기 막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이제 야, 중국에 한번 가자. 가서 한번 이런 거 저런 것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머리 식히러 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는 뭐 중국 그때 99년도만 해도 중국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시절이거든요. 북경에 가면은 순 빨간 벽돌이고 자전거 부대 이런 때인데 윤봉길 의사 기념공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안 들려서 오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럼 가자. 가서 이제 그 기념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가던 길에 야외 운동기구 세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공원에요. 네. 그래서 그 야외 운동기구를 처음 딱 접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중국은 좀 이렇게 후진국이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주민운동 그런 국민 체조라든가 이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가 시초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어. 예, 중국의 사회체육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회체육 운동기구였어요. 그거를 이제 아주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수십 장을 찍었어요, 사진을. 네. 윤봉길 의사 그 기념공원에서 이제 의사당이 있잖아요. 거기 그 기념 건축물이 거기 또 약간 이렇게 뭐 사진도 진열해 놓고 뭐 그 기념품 같은 것도 돼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은 건 몇 장 안 돼요. 근데 운동기구는 정말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걸 좀 도입해 보자라고 이제 99년도에 그걸 보고 마음속에만 담아뒀다가 이제 디자인 파크 개발 신규 법인 만들고 그 이제 최정희 회장님 기념공원 사업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조를 한 거예요. 아. 예. 제조해가지고 이제 2002년도쯤에 나왔잖아요. 네. 처음 대표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이제는 이거 잘 팔리겠다 해서 처음 만난 게 서초구청을 만났다면서. 예, 서초구청장님 네.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이제 공원 시설물 중에 굉장한 어떤 주민들한테 애용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이제 체력 증진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막 움직이면서 타야 되고 그죠?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국의 공원 운동기구의 실정은 뭐냐면 철봉대, 평행봉, 잇몸 일으키기 그렇죠. 정도, 네. 뭐 이런 요 정도예요. 그래서 별로 공무원분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의례적으로 놓는 거 시설 정도. 그래서 그 다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돼요. 한 4세트, 5세트가. 예. 이제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막 최첨단 뭐 헬스형 야외 운동기구를 딱 해가지고 가져가니 처음엔 굉장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런 야외 그 철봉대, 평행봉 이런 시설물들이 그 하자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것도 감당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냐. 일거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무상으로 이거 12대 정도 기증할 테니까 써보고 구매해달라. 그랬더니 네. 써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시더라고요. 아, 공짜로 해주겠다는 네, 거죠.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자체니까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 같은 게 많아지면 그것을 겁내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부작용이.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였잖아요. 예, 그 되게 좌절이 심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에 최고 잘 나간다는 서초구가 이런 정도의 마인드라면 다르고는 다른 더 곳은 다른 힘들겠구나. 구청은 뻔하지 않겠느냐라고 너무 좌절했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걸로도 제기했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서대문 구청 그 구청장님이 아마 그 구의회 의원분들하고 중국 여행을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아, 네. 윤봉길 의사님께. 뭐 그분은 국경에서 봤다 그러시는데 네. 그 보고서 야 이거 우리 서대문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 다 좋아하겠다라고 구청장님이 보시고 이 시설물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냐 그러니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녹지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걸 주면서 이거 수입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2003년도 거의 연말이거든요. 네. 제가 2002년도 2월달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그 동안에 매출이 빵이었겠네요. 관에서는 없었어요. 네. 네. 다 뭐 좋긴 좋은데 아닌 것 같. 뭐 우리는 뭐 음. 실적 있어요.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죠. 없죠. 음. 그런 차에 이제 그 서대문구청에서 그 제가 미리 뿌려놨던 리프렛을 어떤 한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역사는. 네. 네. 그래서 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뒷산이 안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산 금화체력 단련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호로 간에 납품을 하게 되죠. 네. 아. 와. 네. 이거 기증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요, 팔았어요. 이거 팔았어요. 그때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구청장님이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이거 싸게 줄 거냐. 그래서 제가 싸게는 못 드립니다. 대신에 2개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가격을 안 내리려고. 예, 가격을 내리면은 그게 이제 관하고 계약은 그렇죠. 가격이 그게 이제 그 역사가 되기 기준이 돼버리니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시공을 하면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깎고는 못 드립니다. 대신에 기증하겠습니다. 기증한 거는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고수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막 줄을 서고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부터 이제 발화점이 돼가지고 이제 홍제천으로 해서 네. 이제 홍제천이 이제 서대문구하고 이제 은평구하고. 은평구하고 그 경계거든요. 네. 네. 이제 서대문 쪽에 쫙 깔리니까 은평구 주민들이 보신 거죠?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 은평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갔더니 돈은 걱정하지 말고 언제 최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언제 해줄 수 있느냐.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너편에 또 깔리고 그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불똥이 대전 서구에 딱 튀더라고요. 네. 지방으로. 대전 서구가 그 연구원이 많은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도 연구지가 있고 그 대전 아. 그래서 아마 그 아. 주민이 네. 사진을 찍어서 또 민원을 또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서대문 구서부터 시작해갖고 대전 서구 그 샘머리 공원이 최초인데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가 탁 설치되면서 그 또 줄 서서 타니까 계속 확산이 되더라고요. 야. 참 여러분 아이러니를 못 느끼세요? 저는 서초구에서는 민원 때문에 구청장이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 것이 민원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참. 야, 맞습니다. 어떻게 한 단면이 똑같이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서대문 구청장님이 그분이 은인이신데, 네, 은인. 그죠? 그분이 조남이 어떻게? 현동훈 구청. 그분 지금은 어디서 뭐라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정치인의 아니 인생이 왜? 그 뭐 인허가 문제가 네. 있으셨나봐요. 좀 과감하신데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요새는 사실 그 마케팅이건 뭐건 간에 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 오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요즘 지자체들 사실 민원뿐만 아니라 유권자한테 되게 약하잖아요. 지자체가 네.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지자체만 제대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면 우리가 뭐 어떤 아이템이건 간에 정말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민선 지금 5기라 그러잖아요. 네. 예, 민선 5기가 됐는데 단체장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죠, 주민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민 행복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주민 이용 시설 중에 대표적인 공간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공원이 예전에는 그냥 그 좀 약간 쉼터, 산책로 뭐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현재 공원은 저렇게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또 주민 커뮤니티 뭐 공간을 해서 뭐 요즘 전시회도 하고 뭐 공원이요 지금 엄청나게 그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지자체에서는 그 공원이 많은 지자체는 집값이 높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아주 굉장히 그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년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이템 있으시면은 지금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 지자체에다 뭔가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이 이후로는 그냥 뭐 영업을 했다기보다는 알아서들 막 수주가 막 됐겠네요. 한동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업이라는 게 또 경쟁사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관공서에서 저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 수가 140개 정도 됩니다. 에?
이런 거고요. 네. 아, 똑같은 업. 똑같은 예, 저런 제품을 놀이기구가? 예, 와. 지방업체 포함해서 와, 140개. 맞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점유율이 최고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 업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 운동기구를 보면 좀 특이했던 게 그 회사에 그 다 정보를 다 오픈을 해서 실어주셨잖아요. 실명제 비슷하게. 네. 네. 그러면 아, 그 주민들이 자주 연락도 해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다들 그렇죠. 좀 모르는 생소할 거예요. 수가 특히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 운동하는 방법을 좀 설명판을 붙여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운동하는 방법을 뭐 효능 효과도 넣고 방법도 넣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왕 넣는 김에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브랜드화 시키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회사 마크도 넣었어요. 네. 네, 디자인 파크 마크도 넣고. 근데 처음 마크는 아까 질문하셨던 그 2009년도 제가 디자인한 그 마크가 아니었고요. 네. 그냥 디자인 파크 이렇게 예, 병렬로만 네네. 쓴 이제 마크를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회사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넣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원 시설물 중에 실명제를 제가 최초로 하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여직원이 그만뒀죠. 전화가 넘어와서요. 너무 처음에 그 굉장히 하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하자가 이제 두 가지인데 잘못 만들어졌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처음엔 잘못 만들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 사용한 부분도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매일 나와서 쓰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자기가 기름치고 막 정말 개인 물건처럼 아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전화 와요. 니들 뭐 하는 거냐. 와서 잘안 고쳐놔라. 된다. 내가 운동 못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오니까 여직원이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정말 그 시설물 너무 아끼는 마음이 그렇죠.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좋은 게 그 민원이 구청으로 갔으면 그땐 더 골치 아팠을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도 가더라고요. 같이 동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요새는 휴대폰 다 이제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차피 구청에 전화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가서 고치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안 하고 바로 이제 직통으로 전화하시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시죠. 그럼 연락이 올 때마다 AS를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24시간 AS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이요? 24시간? 네,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AS를 해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네. 대단하시다. 뭐 밤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이제 그 회사 브랜드도 내놓고 또 회사 주소와 전화 연락처를 남김으로써 또 책임감도 커지고요. 네.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이 쫓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예식장 그것도 처음 최초로 하셨고 이것도 실명제도 최초로 하셨고 네. 최초로 하신 게 꽤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인생 솔루션 받고 이제 일반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보면 행복을 주는 행복기업 일반 제조회사는 일부 회사 하면 제조회사는 뭐 3D에다가 뭔가 지금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거 기계 막 떠오르는데 여기도 제조잖아요. 네. 제조인데 되게 감성적인 것 같고 행복을 주는 뭐 기업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네. 저희 회사는 뭐 좋은 아무튼 그 캐치프레이즈는 다 갖고 있죠. 뭐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디자인 파크 개발. 어쨌든 건강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또 즐거움, 놀이 이 문화를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놀고 건강하게 사는 거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아이템을 지금 하고 있고 행복한 기업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관도 틀려질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 건데 뭐 회계에 관련된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숫자 오차 하나라도 허용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정확함이 필요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확함보다는 건강하게 네. 그 다음에 즐겁게 네. 또 아이들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이렇게 놀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이 경영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뭐 조달청에 등록된 경쟁자만 140개 정도 되고 치열한 경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이 뭐 경제 환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럼에도 행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이나 어떤 애로점을 갖고 계시다면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를 하면서의 그 어떤 한계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단계를 뛰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 제가 뭐 한 12년 정도, 만 12년도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너무 별 생각 없이 기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터를 제조를 하는데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이제 그 계기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 전시회를 나갔어요. 우리 제품을 이제 자랑스럽게 운동기구하고 놀이터를 딱 전시를 했는데 운동기구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야외에 이런 시설물이 있냐. 근데 놀이시설만큼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시회를 끝내고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놀이시설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됐죠. 뭐 놀이시설 제조업한 지가 100년 넘는 회사 수두룩하고 뭐 그런 회사도 많은데 이제 제가 뭐 12년도 이제 지금 12년이지만 그때 2006년도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2001년 법이니까 5년 된 회사가 뭐 놀이시설 잘 만듭니다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들 눈에는 네. 특히 또 이거는 이제 공공재의 성격이 크다 보니까 뭐 가정용이든 개인용이든 이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스스로 함몰되어서 우리 제품 최고입니다. 이렇게 전시회를 했으니 네. 창피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굉장히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기업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들이 없는 뭔가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이시설 운동기구 만드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융합해 보자. 네. 놀이와 운동을 융합한 게 이제 게임용 놀이시설 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새롭게 보더라고요. 그건 이제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새로움을 도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검증도 부족하고 또 자금력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의 여러 가지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6년도에 처음 전시하고 나서 올해 2013년도인데요. 미국의 플레이코어사하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오, 네. 7년 만에 된 것 같아요. 7년 만에 미국을 진출. 7년 만에. 네. 와, 그 운동기구의 게임 결합을 시켜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그 어린이들한테 놀이터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 전시회를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거울에 비춰보니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고 이렇게 카피 제품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뭔가
인류 기업으로 갈 수는 없고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지고 학위를 했어요. 학위를 했는데 그 놀이시설에 대한 창의성 연구 논문 제목으로 제가 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사까지 따신 거죠? 네, 박사를 받았어요. 저번 주에도 샤프에 나오신 분도 네. 조 대표님도 박사를 따셨거든요. 박사 따셨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렇게 경영자면서 박사 따는 게 어떻게 보세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내 스스로의 그 이제 안정감이랄까요? 그러니까 보통 박사를 내가 내 직업에 관련 없는 박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 직업에 내 사업에 정확하게 맞는 쪽에서의 네. 그 탐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놀이시설, 놀이 시설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네. 결국 이제 아이들이 그 굉장히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요새 뭐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암기 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 방법들이 아이들을 상당히 그 어쨌든 구속한다 그래요 요새. 근데 애들은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교육이다.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놀아야지만이 인성도 그 바로 잡게 되고 형성이 되고 신체적 발달도 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도 생기는 거고 모험심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커지는 거다. 그래서 놀게 하려면은 그런 놀이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놀이의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그 총량제라는 법이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노인정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총량제로 묶어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해. 대신에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해요. 그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린이 놀이터라는 거는 선진국일수록 의무사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요새 애 잘 안 낳고 어떤 인구가 줄어가지고 좀 사회 문제가 될 그런 징조가 있는데 그런 쪽에 돈을 아낀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요. 특히 요새 이제 아이들이 게임 중독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영향입니다. 이게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즐기는 차원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중독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인성이 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게임으로 운전면허를 본다? 그럼 운전할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운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로 뛰고 놀고 만지고 행동해야지만 이게 발달이 되고 그게 학습이 되는 거지 게임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자녀분들은 막 놀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열변을 토하시길래 자녀분들. 저는 뭐 공부하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사람, 뭐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 지금 현재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디자인 학개발.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랄까, 또 이렇게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디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유리되기가 쉬운데 디자이너들이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팀플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굉장히 그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실력이 출중한 직원 그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짝반짝 될 수는 있어도 그 생명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명력이 오래 가려면 팀워크 플레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이제 팀워크가 좋으려면은 결국 희생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과제가 똑같이 나갔는데 같은 과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헤맬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팀 플레이가 좋은 팀은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숙제를 주면은 그 개인이 고민한 게 전부지만 만약에 팀원이 5명이다. 그럼 5명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이들의 놀이 행태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놀이 행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 나오지만 네. 5명이 조사한 거를 그 합치면은요 5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행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를 모으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디어를 모으기까지의 그 디자이너 팀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표를 하고 또 준비를 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런 좀 제가 강요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디자인 파크 개발의 직원입니다. 채용이 됐어요. 제가 디자인 파크 개발에서 꿈꿀 수 있는 비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직원. 일반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사장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뭐 네. 아드님한테 뭐 물려주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네. 딸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사이도 자식이라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자녀에게. 네. 저는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뭐 당신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 안 물려주겠다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예를 들면은 우리 사원급한테 이 회사를 물려줄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장급한테의 또 다른 비전을 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사원급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급여 수준도 어떤 내가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요새는요. 또 이제 그 회사가 꿈꾸는 그런 어떤 그 비전과 직원들이 꿈꾸는 비전이 합치됐을 때 이제 오래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또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은 자기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어떤 그 비전에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뭔가 이용당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원급일 때는 회사에서 돈 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혹사당하고 있다. 난 공부를 뭐 엄청나게 투자해서 배웠는데 이 회사에서는 나라는 가치를 이것밖에 인정 안 해? 뭐 이런 자기 혼자 스펙에서 다 갇혀서 사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크고, 또 주임급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승진 안 시켜주면 또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주임 시켜주죠. 그럼 또 주임 돼서 나 승진했으니까 또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대리 안 시켜주면 또 그만둘 것 같으니까 또 대리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연차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진을 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경영진하고의 마인드의 그런 격차를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직급이 이제 부서장급 이상 되면은 이제 오너하고 관계 같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오너하고의 그런 소통이 활발해지거나 어떤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그 믿음이 있거나 신뢰죠. 그러면은 같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거나 그러면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죠. 보통.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내 되시는 소다미엔 씨 장선미 대표님하고 부호 CEO시잖아요. 네. 그 사업 파트너로서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뭐 힘들 네. 때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분이 왕회장이에요, 사실. 우리.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부부가 뭐 요번 전에도 그 샤포 조현정 이외에도 부부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고. 중소기업은요.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뭐 처가살이도 시키고 또 이제 뭐 어쨌든 직장생활을 오래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할 날이 없었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안락하게 내가 집사람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 되고 신불자 딱 띄고서 2006년도에 그만두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안락하게 진짜 네.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했는데 어. 그 직장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회사에 2011년도 연말에 이제 그 소다미엔 씨 대표이사로 취임을 시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이사로 디자인파크 개발의 관리이사로 업무를 주고 지금 스트레스는 받긴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네. 긴장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준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제가 잘 못해서. 오히려. 예, 우리 대표님은 이제 비자금 챙기시기는 이제 끝나셨는데. 탔어야 됩니다. 예. 아 저희 여기 임 대표님이 이분 싱글이시거든요. 싱글이신데 임철 대표 싱글인데 그 계속해서 부부 경영이 나오니까 이분이 아까 그래도 저한테 저희면서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 회사는 결혼해야지만 사업해서 성공하려면 일단은 결혼을 해서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나는 큰 아군입니다. 그럼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공유를 하시니까 더욱더 조언이 현실적으로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회사 얘기하지 말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것도 정말 갈등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갈등도 있지만 즐거운 갈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미워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좁혀 나갈 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선을 안 넘죠. 네. 근데 참 우리가 말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지난번에 출연하신 분들도 그러면 보니까 이게 원래 회사 내에서의 직급으로 보면 우리 대표님이 어쨌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인 직원은. 그러나 이제 또 사적으로 부인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언쟁이 좀 벌어지거나 아니면 의견 차가 좀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집사람이 져주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사람이 강할 때는 또 내가 져주고 뭐 서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21세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밀리 꼭 부부가 아니라 자녀라든지 이렇게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가 여러 사람의 힘이 자꾸 세지니까 이렇게 패밀리끼리 뭔가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면서. 일단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 뭐 앞으로 업종이라든지 그런 거 전 제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요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이 지금 1등이지만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쫓아오면 우리가 제조업도 미국의 제조업처럼 우리 제조업도 나중에 몇 년 후면 이제 거의 깡통 찰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밝게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조업에 맞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리가요? 네. 왜요? 일단 손재주가 좋고 그 다음에 그 근면함, 뭐 성실성, 집요함.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열정적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근데 뭐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국들 보면은 이제 그런 열정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라든가 남미, 뭐 아프리카 이런 좀 소위 브라질 개도국. 이런, 예, 개도국들 이머징 마켓이라고 요새 떠오르는 뭐 네.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을 보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그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그 60년대만 해도 그 굉장히 그 국민소득도 낮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제조업을 했던 선배님들이 계셨지만은 지금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우리 후배들이 좋은 여건 내에서 이렇게 제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이지만 네. 또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어떤 근면함과 열정을 잘 무장을 해서 또 그 교육열도 높잖아요. 그래서 재무장을 한다면은 이 제조업에 대해서 아마 승승장구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우리 이북, 우리 북한 개성공단이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지만 또 이번에 또 풀릴 기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노동력 이런 게 또 잘 합쳐지면 또 엄청난 또 그 파급 효과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 논리, 뭐 경제 논리라고 뭐 어떤 그 국한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하기 좋은 얘기로 어떤 한 학급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요새는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촌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북. 북한이 예, 되겠죠. 이웃 형제국인 이제 북한인데 문제. 문제하죠. 네. 근데 문제하라 그래서 그 학급에서 그 도태시키고 뭐 정학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또 보살펴 줘야 될 그런 어떤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럴 바에라면 어차피 구제를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설득 좀 힘들겠지만 네. 좀 긴 안목으로 설득을 인내력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지만이 문제야가 더 문제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의 이런 경제 어떤 그 개성공단 같은 그런 어떤 서로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네.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그 요번에 이제 어떤 그 재발 방지 약속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거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네. 또 이렇게 또 뭐 니들 나가 그렇죠. 그러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남북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고 네. 또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제조업이 그런 어떤 그 좋은 그런 미래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게 네.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 이북에서 유튜브 볼 거거든요. 야, 너 김정은 이거 보고 나서 또 대량 또 수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북 공원마다 다 이거 디자인 파크 개발 또 이게. 뭐 아주 저렴하게 줄.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내 좁은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 인정들 하잖아요. 디자인 파크 개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시장 규모가 네. 결국은 이제 생산성하고도 또 직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하고도 직결되는데, 이제 국내 시장이 사실은 저는 뭐 작은 민족 해가지고 진짜 작은 줄 알았는데,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네. 땅은 좀 작죠. 근데, 우리 5천만 인구, 남한만, 이게 뭐 유럽의 다른 국가 보면은 너무 작더라고요. 네. 인구수가. 정말 인구수 인구수로 몇백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뭐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제조업에 투자를 하는 시장의 규모는 1억은 넘어가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 1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시장 국내 자기네 자국 시장만 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FTA라든가 뭐 칠레 그다음에
유럽 FTA 다 이렇게 또 성사시켜 놨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뭐 해외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시대에 뭐 국내 뭐 5천 뭐 이 시각으로 아마 제조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예. 다 이제 다국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요새는 근데 그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미국 회사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뭐 계약이 네. 성사가 됐지 네. 않습니까? 6년인가 7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7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수출을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을 계속 노력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어쨌든 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지금 디자인 파크 개발의 제품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어요? 이제 과거 복귀를 하면 다시 네, 복귀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한 해보시죠. 7년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면은 네. 그렇게 무모하게 전시 안 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근데 일반적으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하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권하고 싶으면은 혹시 또 뭐 후배님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 새로 해외 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일단 한 번쯤 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무모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호되게 한번 당할 필요는 있어요. 진짜 한번 성과가 아니라 성과를 기대를 하죠. 다 대부분이. 근데 정말 정말 냉혹함, 냉정함 이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분수를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 시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보다 또 후진국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도 제품, 인도 예. 뭐 회사라든가 뭐 우리보다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회사가 만약에 코엑스에 와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훌륭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터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무잡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어색하게 하는 한국말 가지고 제품 홍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더군다나 공공재인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선진국 가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IT 제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삼성전자라든가 뭐 LG 뭐 이런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인 그런 대기업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IT 관련된 제품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특수한 그런 분야 말고 전시 이제 제조를 해서 외국 선진국에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감안하고 나가셔라.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독일 전시회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안 붙이면 다 중국산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은 좀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그럼 전시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회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어요?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 이제 그 정보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게 이제 코트라라는 정말 그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코트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현지 그 주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라를 눈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중소기업 청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이제 해외 시장 개척단 그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근사하게 뭐 부스 이렇게 얻어가지고 뭐 물건 가져가서 거기서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비용이 중소기업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죠. 운송비도 그렇고 전시 부스 비용도 그렇고 또 걔네들 이렇게 그 해외 나가면요 그 물건도 함부로 이렇게 옮기지도 못해요. 예. 어쨌든 굉장히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코트라라든가 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장개척단에 합류해서 좀 이렇게 그 해외 바이어들을 좀 만나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김효섭 대표님 보면서 여러분 이분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 이분의 많이 아세요. 네. 뭐 또 다른 분 뭐 저는 이분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그 기업가로서 가장 큰 장점이 자기 분수를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사실 아까 해외 전시회 나가서도 뭐 아니다 뭐 할 때 보통 오기가 있고 뭐 해서 그걸 잘 인정 안 하거든요. 나는 이제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되게 냉정하리만큼 뭐 그 자기 분수를 그때를 그걸 딱 알아가지고 그거 하시는 것이 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제가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좀 이렇게 우리나라 제조업도 이분처럼 뭔가 제조업에다 맨날 부품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제조업에다 뭔가 감성적인 것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되게 또 제2의 또 도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이제 질의응답 시간. 자 오늘 질문 잘한 분 두 분한테 저희가 이제 이 자전거 오늘 갖고 오신 트라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마이크 좀 마이크요. 마이크 준비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혜gen입니다. 영상이 잘 들었고요. 행복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후세들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질문 요점을 잡았고요. 후세들에게 그 즐기는 문화 외에 지금 시급한 국내 그 현실이 교육 쪽도 있습니다. 그하고 벤치마킹이 할 수 있는 게 계신지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그거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갖고 트라이크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떡하는데 죄송합니다. 희망을 저버리게 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후세 우리 그 자라는 후세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앞으로 제가 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놀이터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창하게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주자. 그리고 그 노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렇게 노느냐. 제 성향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상처받은 애들은 어떻게 노는지. 또 굉장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놀이 행태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다르냐.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편모스라라든가 뭐 가정적인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그랬을 때 이런 놀이터에 놀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더라. 적어도 뭐 이쯤 돼야 뭐 세계적인 놀이시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게 100년 된 기업들은 다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하다못해 그 클램프 하나라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10년 간 넘은 회사가 무슨 클램프에 대한 역사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짧게나마 히스토리가. 근데 놀이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노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바이오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벤치마킹, 어떤 교육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저도 준비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무엇인가를 노하우를 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바이어들한테 아니면 국내 우리 그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쓰니까 이런 게 뭐 굉장히 즐겁더라. 또
창의적으로 애들이 놀더라. 뭐 모험심이 길러지더라. 뭐 사회성 진짜 기가 막힙니다라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자신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이고 뭐 가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람의 그거는- 관점에서 네. 뭔가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자, 또 다른 질문. 네.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시장에 무모하게 앱을 선보였다가 호되게 당한 22살 사업가인데요.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호되게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제 27살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요즘 이제 2, 3년 안에 대박을 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바라고 조급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같이 이제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마 그 대표님께서도 그때 아마 젊은 시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단기간 내에 대박을 바라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단기간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근데 워낙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예측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웹 개발을 하셔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부족한 건지 그리고 그걸 사업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내가 한번 시도 그냥 거창하게 사업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시도했다. 그죠? 사업이라고 뭐 무슨 교과서에서 얘기하듯이 자본과 무슨 뭐 마케팅과 그 다음에 뭐 제품. 그 노동력 뭐 이런 거라고 배우잖아요, 보통 상품 뭐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푸시했던 거잖아요. 뭐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내 하나의 도전이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 않거든요. 성공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채운다. 그랬을 때 꼭 내가 사업가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도전자로서 또 하시다가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뭐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22살이라고 그러셨으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꼭 태도에 이제 가둬놓을 이유는 없고요.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도전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안 좋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거에 아마 또 다른, 아마 파생적인 그런 경쟁적인 또 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그 생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환경이 나 혼자냐, 아니면 조직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차이지,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좋은 대표님 말씀이십니다. 꿈이 원래 이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 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신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목적을 두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마 목적한 바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조차도. 네. 그래서 그건 목적한 바는 아니고요. 적응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우연의 연속이랄까? 좀 우리가 좀 그렇죠.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조금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 좀 뭐랄까 좀 초라하죠, 얘기하면. 근데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속에서 제가 이 직업을 택하게 됐고 적용 시설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한 거지. 제가 뭐 조경과 출신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뭐 아까 그 도시사 축척한 윤봉길 의사 제가 의도한 대로 갔겠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면 한번 들려봤다가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우연이죠. 그거 저는 안 갑니다. 저 피곤해서 그냥 저는 쉬겠습니다라고 안 간 거죠. 근데 그럽시다, 갑시다라고 갔는데 또 더 우연한 거는 뭐냐면 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왔더라고요. 네, 예. 지나쳤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 관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우연히 점철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음.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정이라고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뭐 100세 시대 이런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 정서에 맞게 이런 공간으로 하면 놀이터, 이런 놀이 공간이 있는데 혹시 뭐 중년들을 위한 그런 이제 놀이 공간, 복합 시설 이런 거 계획 중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글쎄 뭐 노래방 아닌가 모르. 어쨌든 네, 저기 노래방. 근데 유럽에는요 실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뭐 100년 이상 된 랍세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실버 놀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로 보면 뭐 놀이터라기보다는 이제 공원에 뭐 균형 잡기. 이제 노인들은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쇠퇴하기 때문에 균형 잡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같은 걸 유지시켜 준다든가. 네. 예,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아동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뭐 성인층 전체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를 아우른다는 건 좀 욕심 같고요.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고,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아동 쪽에. 근데 아동도요, 영유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틀립니다. 그래서 놀이설이요, 2개 나이층으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보통 3세에서, 7세. 그 다음에 8세에서 13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게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공원에 가면은 이제 조합 놀이설 있잖아요. 미끄럼틀 큰 거 있고 계단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세에서 7세 5세인가까지는 그 첫 번째 계단이 300 이상을 뛰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못 올라가게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사고 나니까. 근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관에 계신 분들이 이거 애들 올라가지도 못하게 이거 계단 하나 더 만들어요. 난감하죠. 사실 그게 안전한 건데. 그렇죠. 아예 못 올라가게 만든 건데. 근데 또 공무원분들 또 우기면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안전행정부에서 공원의 그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또 회사에서 처음 제품 개발을 하면은 공장 안전검사를 또 받아요. 제품 안전검사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007년도에 입법이 돼가지고 원래 바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이제 시행되면은 놀이터가 다 불법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 2월 달까지 유예를 시켜줬어요. 내년 내후년도 2월 달까지.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유예를 시켜줬는데 아직도 지금 개선 안 된 놀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케이. 자, 질문. 네. 아까 말씀 중에요. 애들은 노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셨는데요. 제가 들은 말로는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 바꿔서 얘기하면 3살까지 배운 게 80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놀이 용품이라든지 이거는 어렸을 때 접하면 8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을 혹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글쎄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즐겨 했던 놀이를 성인이 돼서 또 노인이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그건 이제 습관과 습성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놀이는 뭐냐면 놀이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목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뭐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했듯이 행위를 하게끔 해서 뭔가의 그 어떤 교육적 학습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운전 연습을 게임으로 하는 거와 실제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리듯이 놀이는 실제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자연에서 놀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흙을 만지고 큰 돌에도 올라가 보고 나무도 타보고 떨어져 또 보고 다치지만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여건이 도시화율이 95%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자연 속에서 놀려면은 굉장히 깊은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건 정상적인 그 놀이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연 속에서 놀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놀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이제 애들의 놀이 행태도 중요하지만요. 그 놀이터 오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놀이터라는 공간의 놀이설이 그렇다고 그냥 모래밭으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래밭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모래밭도 필요하고,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뭐 미끄럼틀이나 뭐 레더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가능하면 아이들은 행동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5바퀴를 뛰든 10바퀴든 뛰게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뛰어서 학습되는 거. 내가 힘들구나. 네. 뛰어봐야지 힘든 거 알잖아요. 근데 안 뛰고서 뛰면 힘들어라고 학습하면 그거 진짜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 놀이시설, 놀이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네, 쭉쭉 가자. 기다려서 다 할 거예요. 네, 일단 우선 강의를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지문이 좀 원초적인 지문이지만 처음에는 행복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행복한 기업의 직원 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 행복한 돌직구를 알리셨네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 근무 환경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회사 운영하기 바쁜, 급여 주고 뭐 또 업체들 결제하고 수금하러 다니기 바쁜. 이제 저희 회사 매출의 한 60% 정도가 조달청 매출이거든요. 좀 저희 회사는 좀 덜하지만 진짜 민수 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수금이 안 돼가지고 수금하는 게 영업하는 거 더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빠듯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매출도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이 되면은 수익이 또 확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200억 남짓 한 매출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지 차원에 뭐 꼭 수익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할 거예요. 예. 제가 뭐 최근 들어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수익이 떨어져서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직원들 자녀를 여름방학 기간에 그 외국 연수를 좀 보내자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와. 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 한 자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비행기 값하고 뭐 홈스테이 시키고.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미국에. 미국으로요? 와. 근데 그런 거 제가 하다가 되게 혼나셨어요. 사모님한테 혼나셨어요. 왕회장님. 아니요. 집사람도 굉장히 권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이제 부모, 이제 직장인이 되겠죠. 우리 직원이 되겠죠. 그 만족도를 굉장히 상승시키더라고요. 그걸 내가 느꼈고요. 또 과거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직원들 학비를 대줬어요. 그 대학생의 경우는 50% 학비에. 시행하다가 제가 이제 금융이 2008년도부터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시행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 또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웰리스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전자기술 통해서 이제 뭐 버추얼 바이크 스킬이나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두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가 지금 그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잖아요. 윤복희 의사 거기서. 네.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거랑 돈이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개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제조할 수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법인도 세워야 되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 돼가지고 이거 되는데 되게 그냥 그 아이디어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떤 그 영업만 한다고 그게 또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리고 개발을 해서 뭐 이제 한 2, 3년을 이렇게 굶으시면서 그래도 믿고 계속 가셨는지 그거 하나랑요. 네. 한 가지가 또 하나 뭐 보면은 되게 이제 조경 사업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보통 그 공원 쪽에 이제 그 정부 향으로 파는데 이템은 국민학교 같은데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같은 제품 갖고 신시장 쪽 뭐 그게 이제 뭐 교육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실버형이니까 무슨 뭐 그런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신시장 개척 쪽은 생각을 안 했는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밀 기계거든요. 운동기계가. 근데 이제 그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전 솔직히 무모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다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니까 이건 내가 만들 게 아니다. 그래서 외주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사람 고등학교 동창분이 그 인천 그 공단이 있습니다. 인천에 그 공단에서 워터젯을 생산하는 회사. 완전히 틀리네요. 예. 근데 제가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워터젯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 운동기구는 뭐 일도 아니겠다라고 해서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1억을 계약금을 줬어요. 또 이걸 또 뭐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1억을 달래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1억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또 사기를 이제 맞게 됐어요. 제품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받고. 야. 그래가지고 실언도 있었죠 처음에. 이런 있었는데. 그때는 그 부도 맞았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그 후에 네, 제품 이제 제품 보지도 못하셨어요? 예? 1억 주고 보지도 못하셨어요? 조금 만들었어요. 조금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물건으로 제가 받았어요.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나중에 받는 거는 솔직히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빚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 이제 그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 제가 뭐 말로 그 서대문 안산에 납품한 거 그 뒷얘기가 있는데 산에 그걸 유지보수, 하자보수를 하려면 다 제품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 뭐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납품할 때는 대학 이제 등산 동아리를 활용해갖고 100만 원 딱 기부하니까 그냥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더라고요. 제품 많이 손상됐죠. 막 질질 끌고 올라가니까. 근데 그 제품의 정교성이 떨어지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품이. 그리고 또 초창기 때라 제품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이렇게도 써보고 막 이제 험하게 다루는 거죠. 근데 관에 납품을 했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자 기간이 2년이니까 관에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계에 대해서 몰랐고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제가 하나씩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처음에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군가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삐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이라는 걸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알았어요. 난 시구만. 네, 진짜요.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품이. 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잡철물 이제 현장에서 저는 적용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림 있고 그냥 치수도면 있으면 만들잖아요. 그런 잡철물 개념이었지. 이게 뭐 가공을 며칠 치고 무슨 뭐를 어떻게 따고 뭐 어떻게 뭐 도금을 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몰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네. 고생을 하면. 네. 네. 자, 또 시장 쪽. 네. 신시장. 그 아까 이제 실버 시장이라든가 물론 굉장히 관심 분야인데 이제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혹자들은 그래요. 왜 실내용 기구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왜 안 만드냐 나더러 이런 생산 조직이 있고 공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공장 오시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만드냐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시장이에요. 그게 국민학교 운동장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운동장은 들어갑니다 지금. 왜냐 이제 학교 현대화 사업 그래가지고 담장 허물기부터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근데 지금 요새 뭐 성범죄다 뭐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까다로워지는 추세더라고요. 사회가 포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중고등학교 이런 운동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잘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사투리로. 제조업의 감성을 가미했다는 점에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아까 놀이터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이유가 마음에 구멍이 있는 친구들이 노는 것을 관찰하고 편부모 가정 또 뭐 여러 어려움이 마음에 구멍이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 아동부터 되게 타겟층이 많은데 유치원 아이일 수도 있고 아주 어린이일 수도 있고 초등, 중등, 고등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타겟이 어느 청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관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학생들이 노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저도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어 캠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외도 가고 국내에도 가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접목시키는 게 또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질문은 또 됐습니다. 질문 이제 그 정도.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중독돼서 학생들이요 본드부터가 빼지를 못해요. 밤을 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게 놀이에 중독되게 스마트폰에 중독되듯이 놀이에 중독되게 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자연은 또 무인도를 이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예, 그 이제 중독되잖아요.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에. 근데 이제 그걸 어쨌든 손으로만 이렇게 동작시키고 조작하는 그런 게임. 행동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행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몸에서 그 좋은 그런 효소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스마트폰의 게임을 우리 조합 놀이시설의 게임과 연동시킬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 작은 화면, 그죠? 이런 그 스마트폰이 되면 뭐 스마트폰일 거고, 뭐 PC가 되면 PC 화면이겠죠. 그런 화면 속에서만 봤던 그 비현실을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앵그리버드라고는 그런 기획전도 아마 킨덱스에서 그런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그 동화 캐릭터, 그 다음에 그런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캐릭터들을 그냥 게임으로만 즐겼는데, 그게 현실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연동이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행동하게 해주는 거죠. 막 이제 뭐 크게 어떤 행위로서 놀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봤다. 이런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모니터링 기간을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그 성향이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를 잡을 때 그 모집단이 다양할수록 그 통계치가 정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듯이 그게 어떤 다양한 그런 그 행위들, 이제 아이들이 노는 그런 결과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통계적으로 이렇게 함축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기간하고의 개념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놀이시설하는 게 보통 아이들 1시간 놀면 많이 놀거든요. 지친다고요. 막 실증내고.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모집단의 규모의 개념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질문하신 게 이제 그 놀이박물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연령층을 어떻게 타겟을 잡느냐, 이제 그 질문이셨는데, 만 13세 이하입니다. 뭐 청소년이나 뭐 이제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미 이제 놀이 개념보다는 이제 사회성이나 그런, 그때는 이제 어떤 그 다른 개념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 13세 미만 아동기 때에서의 그 놀이 쪽에서의 그런 행위들 쪽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고요. 그러니까 만 이제 3세에서 13세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성장기 속에서의 그 놀이에 또 관심이 있어야 될 그 연령대가 그 연령대거든요. 또 그 연령대 지나가면 안 놉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나 다른 쪽에서 발산이 됩니다. 그런 쪽은. 그러니까 그냥 놀이 쪽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규칙이 아닌 그런 놀이 쪽에서의 연령층은 13세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아이들 놀이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도 몇 번 언급하셨지만 되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튼튼한 소재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네. 그게 좀 약간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의적으로 모험심을 키워주고 싶은데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또 안전하게 하다 보면 모험심 유발을 안 하고 그런 어떤 이제 행위에 의한 소재보다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재가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놀이 시설인데 물을 맞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슬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슬립 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느냐,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미끄럼틀의 각도인데 물을 흘러 보내는 미끄럼틀하고 그냥 미끄럼틀하고의 이 속도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 놀이시설은 30도를 유지해야지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물놀이는 15도 정도 유지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또 뭐 제가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안전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 인증과 그 미국의 인증, 또 일본의 인증을 좋은 점을 다 따서 굉장히 우리나라 안전 인증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뭐 목매임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다 검사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타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약간은 좀 그 아이들은 약간의 좀 이렇게 모험심을 키워주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위험스럽게 노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어떤 규격적인 면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Q&A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질문 제일 잘한 분 두 분을 좀 선정해 주시죠. 네. 그럼 가져가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하고 저기 22살 그 아까 사업가 하시는 분 두 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는요. 발모기술개발 전문기업. 네. 나네모가 여기도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네모가 모가 나네, 그죠? 나네모가 코리아의 김사옥 CEO님. 이분은 분명히 이제 뭐 발모제를 이제 선물해 주시겠죠? 뭐 어떤 여러 가지. 네. 자, 그다음에 하여튼 오늘 페이스북 페이지 앞으로도 있고요, 그룹도 있거든요. 공개 그룹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통하는 거고요. 그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뭐 어떤 자료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자료들인 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아니 뭐 어쨌든 변변치 않은 사람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하여튼 뭐 부끄럽지 않은 사업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